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5년 11회 손해평가사 1차를 강의하게 된 손해평가사 김광호입니다. 1차 세 과목 중에 가장 점수 획득이 까다로운 세 번째 과목 재배학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 제목은 25 그렇게 25년에 치르는 1차 세 번째 과목 제1강 그리고 그 뒤에는 강의하게 될 페이지 수 이런 식으로 강의 제목을 표시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제 강의와 교재의 진행 상황을 적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월에는 이렇게 세 번째 과목인 재배학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나머지 1과목, 2과목까지 강의를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1차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게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기초 개념인 작물과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이란 기본적으로 식물을 사람들이 활용할 목적으로 기르는 식물입니다. 이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작물의 특성이 이 사람이 활용하는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물 특성 네 가지에 대해서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먼저 작물은 그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탄립성과 종자 살포 능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이 작물을 이용하는데 탄립 그러니까 이 씨앗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밖으로 퍼져 나가버리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립성과 종자 산포 능력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물은 특히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 기형적으로 발달했다 해서 이 기형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형 식물 정상적인 식물과 다르게 기형 식물이기 때문에 야생 식물보다는 경합 능력이나 환경 적응 능력이 약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물은 사람한테 의존하고 사람은 또 작물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상호 공생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작물은 또 그 작물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 특성들을 한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단 작물은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학 체감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서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면 그 산출은 커지지만 증가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이 생산 조절이나 이 분업적 생산 자체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회전이 느리고 노동도 연중 불균일하게 투입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은 이 가격에 비해서 중량이나 용적이 커서 수송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소규모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상인의 역할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농산물은 공산물에 비해서 이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이 적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의 증대에 있습니다. 이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생산되는 수량이 증대돼야 됩니다. 이런 수량을 증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우수한 작물이나 품종이 선택되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재배 기술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벼 평균 수량을 결정하는 요인에도 품종이 절반을 차지하고, 그 재배 요인과 기상 요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량의 3요소라고 합니다. 바로 유전성, 환경 조건, 재배 기술. 이게 균형 있게 발달돼야 되고, 나머지 두 가지가 뭐 유전적으로 우수하고 재배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이 환경 조건이 안 좋으면은 이 작물 수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부족한 요소가 작물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걸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그 작부 방식의 변천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경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작에서 정착 농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동 경작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시면 대전법과 화전이 있습니다. 대전법이란 초기에 그냥 씨만 뿌려놓고 나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 수확기에 돌아와서 수확만 하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이 약탈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취농업. 그게 바로 대전법입니다. 화전은 아시다시피 농경 시작할 때 그 불을 지펴서 땅을 일구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산하고 나면 다시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동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전법과 화전이 이동 경작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 농업에서의 방식은 보시면은 맨 처음에 삼포식 농업이라 해서 농경지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3분의 2에는 추파나 춘파에 곡물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묵혀서 해마다 3분의 1은 휴한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지 전체를 보면은 3년에 한 번씩은 휴한을 하는 그런 방식이 삼포식 농업입니다. 여기서 좀 더 개량된 게 계량 삼포식 농업입니다. 계량 삼포식 농법은 이 휴한하는 곳에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이 클로버와 같은 콩과 작물을 재배해서 이 사료도 없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계량 삼포식 농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콩과 작물 순환 농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콩과 작물은 기본적으로 질소를 토지에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력을 향상시켜주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경작, 임의작, 수의작이라 하는데요. 이 비료하고 농약이 발달해서 굳이 콩과 작물을 이용 안 하더라도 충분히 비료나 농약을 통해서 지력 유지가 가능하게 돼서 마음대로 작물을 재배하게 된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도시경교의 채소 재배, 수익성 높은 재배 방식입니다. 재배 형식인데요. 재배 형식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은 되시고 그냥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소경이라면은 앞에 살펴본 원시적 약탈농법이라는 거,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그리고 식경은 식민지적 농법이라 해서 아주 넓은 토지에 한 가지 작물만 경작해서 상품 생산하는 걸 식경이랍니다. 여기에 식경에는 보시면은 뭐 커피, 고무, 사탕수수, 담배차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걸 식경이랍니다. 그리고 곡경은 말 그대로 곡식을 재배하는 방식을 대단위로 곡물을 재배합니다. 그죠? 이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곡경입니다. 그리고 원경은 원예입니다. 원예를 원경이라 합니다. 작물의 발달은 간단하게 보시면 맨 밑에 작물의 분화 순서를 보시면은 유전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이 변이가 생긴 것이 도태되든지 멸종하든지 아니면 적응 순화돼서 이것이 격리되고 고립되어서 작물이 자꾸 진화되는 것, 이 작물의 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작물의 분류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농업의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는 쭉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용 작물, 식량 작물, 말 그대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공급하는 작물을 식용 작물이라는데요. 대표적인 게 화공유죠. 화공유는 말 그대로 미곡, 맹류, 잡곡을 통틀어서 화공유를 합니다. 벼, 보리, 밀, 조, 옥수수 이런 화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류입니다. 두류는 말 그대로 콩 종류. 그리고 서류는 한자 그대로 감자류, 그죠? 감자, 고구마, 카사바 같은 것들이 이 세 가지 화공유, 두류, 서류를 식용 작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살펴보셔야 될 게 공예 특용 작물입니다. 공예 특용 작물은 생산물 자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료나 가공을 통해서 식용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류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유료 작물입니다. 유료라는 건 말 그대로 기름을 짜는데 쓰는 작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참깨, 들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다 기름을 짜는 데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유 작물. 여기에서 실이나 이런 섬유를 얻는 겁니다. 여기에 목화, 쌈, 모시풀, 아마, 어저기, 왕골, 수세미, 당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분 작물은 열매에서 전분을 획득하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카사바. 그리고 당뇨 작물, 설탕을 얻게 되는 작물이죠. 사탕무, 사탕수수, 단수수, 스테비아까지. 약용 작물은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인삼, 박하, 제충국, 감초, 양귀비, 호퍼. 염료 작물은 말 그대로 염색을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죠? 쪽, 잎꽃, 샤프란. 그리고 기호 작물, 기호식품이라는 거죠. 차, 담배, 커피, 카카오. 요것들이 공예 작물입니다. 이 공예 작물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단어도 익숙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료 작물입니다. 가축에게 공급하는 사료를 얻기 위해 재배되는 걸로 이것도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녹비작물. 녹비작물은 비료가 될 수 있는 작물을 녹비작물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화분과와 콩과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원예작물 중에 과수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인과는 무엇인가, 핵과는 무엇인가, 장과는 무엇인가, 각과는 무엇인가, 준인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포함된 과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과는 꽃바지의 피청이 과육이 되는 걸로 대표적인 과일들입니다. 배, 사과, 비파 등 이게 인과입니다. 그리고 핵과는 가운데 핵에 씨가 있는 것을 핵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매실. 장과는 그 외가피가 발달해서 과육이 되는 겁니다. 포도, 딸기, 무화과, 참다래 키위 말하는 거죠. 각과류는 쉽게 이야기해서 겉에 껍질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밤, 호두 등을 각과류로 합니다. 준인과류는 시방 자체가 과육이 되는 걸로 감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인과, 핵과, 장과, 각과, 준인과도 어떤 과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공예작물과 과수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채소에서 이 용어입니다. 과채류, 협채류, 근채류, 경협채류입니다. 자, 과채류는 채소 중에서 이 열매를 이용한다 해서 과채류입니다. 오이, 호박, 참깨, 수박, 토마토, 가지, 딸기 이렇게 열매를 이용하는 채소. 협채류는 꼬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꼬투리 아시죠? 콩, 꼬투리. 이 완두, 강낭콩, 동부 이런 것들이 다 콩과에 꼬투리가 생산되는 겁니다. 요렇게 꼬투리란 게 요렇게 생겨서 그죠? 안에 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꼬투리라 하죠. 근채류는 뿌리를 이용한다 해서 근채류입니다. 여기에는 뭐 쉽게 여기서 무, 당근, 우엉, 연근, 고구마, 감자 등. 경협채류는 줄기나 잎을 이용한다. 줄기나 잎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자가 줄기경입니다. 그죠? 엽은 잎이고, 그래서 뭐 배추, 양배추, 상추, 샐러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화채류. 자, 채소 중에 꽃 부분을 이용하는데 꽃화, 그죠? 화채류를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 원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화채는 뭐가 있냐면은 블루커리 이런 것들이 꽃 부분을 이용해서 먹는다 해서 화채류라고 합니다. 요 채소류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예 및 관상식물에는 초본류, 목본류, 촉본류는 말 그대로 풀이고 목본류는 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자, 1년생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주로 가을에 추수하는 작물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그렇겠죠. 벼, 콩, 옥수수 등. 그다음에 월년생 작물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 봄이나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뭐 가을보리, 뭐 가을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년생 작물은 봄에 파종하면은 그 다음 해 가을에 주로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무, 사탕무, 양배추, 양파인데 이게 보면은 뭐 월년생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월년생하고 차이는 가을에 파종하는 게 월년생이고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성숙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년생 작물은 생존 연한이 여러 해인 작물이 있습니다. 호프, 아스파라거스, 다년생 목초류 등. 그 다음에 생육 계절에 따른 분류는 여름 작물, 봄에 파종하는 경우죠. 여름에 주로 자라는 게 여름 작물, 가을 작물은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을 가을 작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 저온에 따른 분류, 저온 작물, 저온에서 생육이 양호한 맹류, 감자, 사탕무, 배추 등. 그리고 고온 작물은 고온에서 생육이 양호한 작물. 열대 작물은 열대 환경에서. 난지형 목초는 목초 중에서 따뜻한 지방에서. 그리고 한지형 목초는 목초 중에서 서늘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 이 각각의 작물들의 명칭은 맞춰서 꼭 한번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 직립형 작물. 주형 작물은 말 그대로 기둥처럼 포기가 되어 있는 게 주형 작물인데 벼, 맹류고요. 포복형은 줄기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 포복형이랍니다. 고구마, 호박. 직립형은 주형하고도 뭐 비슷한 의미는 있지만 줄기가 균일하게 곱게 자라는 작물. 이 직립형 작물은 시험에 나오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주형과 포복형 작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항성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저항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에 강한지를 보는 겁니다. 보면 내산성은 산성에 강한 것. 여기에 해당되는 작물 쭉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건성은 건조, 가뭄에 강한 작물. 그리고 내습성은 습기에, 과습에 강한 작물. 내염성은 염분에 강한 작물입니다. 내풍성은 바람에. 그리고 내충성은 벌레. 내병성은 병해에 강한 작물. 내냉성은 저온에 강한 작물.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 요 작물이 없는 거는 말고 있는 것들은 꼭 체크를 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요, 먼저 봅시다. 중경작물. 중경작물은 뭐냐면, 중경이라는 거는 자란 중간에 한번 그 반매기를 한다는 거죠. 이 중경을 해서 이 중경을 해야만 잡초가 따라서 없어지는 작물을 옥수수, 수수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휴한 작물은 앞에서 한번 봤죠. 휴한할 때 그 땅을 묵히는 대신에 지력을 올리는 콩과 작물들을 휴한 작물이라고요. 윤작 작물은 이 윤작 체계에서 중간에 작물에서 중간중간에 넣은, 그래서 윤작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게 되는 작물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앞에 본 중경 작물이나 휴한 작물이 윤작 작물이 되겠죠. 그리고 동반 작물이라 하면 그 다년생 초지에서 이 초지의 산출량을 높이기 위해서 섞어서 뿌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호 작물은 다른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용 대파 작물은 주작물을 심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수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대신 뿌려서 가꾸는 작물을 대용 대파 작물이랍니다. 구황 작물은 이 흉년 때 먹을 수 있는 작물들, 이전에 그죠? 조, 기장, 메밀, 고구마, 감자 등, 이거는 대부분이 대파 작물로 쓰입니다. 흑비 작물. 흑비 작물은 이 비료분을 잘 포착, 흡수, 이용할 수 있는 작물들을 말합니다. 여기도 대부분 콩과 작물. 글자가 빠진데요. 알파파입니다.
스위트 클로버, 화분과 목초. 자, 주작물이 나옵니다. 주작물은 이 혼작, 섞어 하거나 교혼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재배할 때 경제적 비중이 높은 작물을 주작물이라고요. 비중이 낮으면 부작물이랍니다. 그리고 전작물, 후작물은 이렇게 전후작을 할 때 먼저 심는 거, 나중에 심는 거. 자,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는 보시면은 피복작물. 피복작물은 토양을 덮을 수 있어서 토양이 침식되는 걸 막는 걸 피복작물이라 합니다. 같은 의미로 토양 보호작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양 조성작물은 지력을 높이는 콩가작물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녹비작물, 비료가 될 수 있는 작물. 수식성 작물이라 해서 이거는 역으로 토양 침식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담배, 목화, 과수, 채소 등은 이렇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토양 침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영에 따른 분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의미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작업작물, 황금작물, 경제작물, 전매작물. 요즘은 정매작물이 거의 없죠. 이전에는 담배나 인삼 같은 게 전매청에 일괄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런 걸 전매작물이죠. 용도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사료작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나는데요. 청해작물은 아직 새파랄 때 풋배기 해서 생초로 먹이는 작물을 청해작물이라고요. 건초작물은 말려서 건초용으로 쓰는 작물. 사일리지 작물은 사일리지 그죠? 발효시켜서 사료로 쓰는 것. 사일리지 하면은 요즘에 아니고 그 논에 보면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은 그 하얀 공룡알이라고도 하고 마시멜로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사일리지입니다. 벼 수확이 끝나고 그 볏짚을 그렇게 발효시키고 있는 겁니다. 종실 사료 작물은 이 씨앗을 사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맹류나 옥수수. 방목 작물은 방목하는 데 쓸 수 있는 작물을 방목 작물이랍니다.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은 이거 쭉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섯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식량 작물에는 밀과 벼, 옥수수고요. 2대 식량 작물은 그 중에서 밀과 벼, 그리고 2대 사료 작물은 옥수수, 보리. 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그다음 벼, 옥수수, 다음이 보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자 쭉 읽어보시면 종자는 씨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좁은 의미의 종자입니다. 그 번식에 필요한 기본 단위일 텐데 넓은 의미는 이 씨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잎 등 번식할 수 있는 영양기관을 통틀어서 종묘라고도 해서 이 전체를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형태에 따라서 식물학상 종자, 그리고 식물학상 과실인경, 그리고 영양기관은 눈, 그리고 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로 다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종자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유가 있는 거에 따라서 배유종자, 무배유 종자를 합니다. 종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배유는 뭔지. 자, 씨눈입니다. 씨눈. 이게 자라서 식물이 되는 겁니다. 시젓, 배유는 시젓이라 해서 영양물질이 저장되어 있어서 배유가 자라는데 이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배유가 없는 종자에서는 떡잎, 자엽이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껍질은 종피라 그럽니다. 자, 발아란 의미는 뭐냐? 종자에서 어린 눈과 어린 뿌리가 나타난 것을 발아라고요. 이 발아 말고 종자를 파종했을 때 땅으로 이 새싹이 나오는 것을 출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출하 가지를 넓은 의미로 발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발아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수분, 온도, 산소, 빛. 이 4가지가 종자의 발아 조건입니다. 자, 그 발아 조건 중에서 수분은 이 종자에 따라 다른데 발아에 필요한 수분 흡수량은 요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온도, 발아에 필요한 온도는 최저 온도는 0도에서 10도, 최적은 20도에서 30도, 최고는 35도에서 50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온 작물이 고온 작물에 비해서 발아 온도가 낮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발아가 됩니다. 산소는 통상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발아가 잘 이루어집니다. 빛은 발아하고는 무관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발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류에 따라서 호광성 종자, 빛을 좋아하는 발아할 때 빛이 있어야 되는 종자가 있고, 형광성 종자라서 빛이 있으면 오히려 발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하고는 상관없는 광중립성 종자가 있습니다. 요 내용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호광성 종자에는 담배, 상추, 우엉, 뽕. 형광성, 빛이 있으면 오히려 발아가 안 되는 것은 호박, 토마토, 가지, 오이, 파. 그리고 빛과 상관없는 것은 벼, 보리, 옥수수, 콩과 작물. 자, 종자 번식의 장단점 나옵니다. 종자 번식이라는 것은 종자에서 유성 번식이 있고, 종자 외에 아까 말한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무성 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 번식이 바로 종자 번식이고요. 종자가 아닌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것을 영양 번식이라 합니다. 이 종자 번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자,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의 장단점은 서로 교차가 되겠죠. 한 군데의 장점은 한 군데의 단점이 되고요. 그러면은 종자 번식의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바로 영양 번식의 장단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종자 번식의 장점은 대량 채종과 대량 번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씨로 하니까 그죠? 채종 씨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씨로 대량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유전자 변이를 이용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 가능하다. 단점은 양친의 형질이 그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과수류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데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종자를 심으로. 반대로 영양 번식은 이 장단점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종자 번식이 가능한 작물임에도 위에 있는 장점에 의해서 마늘, 딸기, 감자, 구건 식물들은 영양 번식을 한다는 거죠. 이 장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이 가능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영양 번식을 하는 이유는 역으로 이 단점이 장점이 되죠. 양친의 형질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죠? 좋은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 번식을 하게 되고, 개화하고 결실하는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빨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번식을 한다. 이 단점을 장점으로 거꾸로 생각하셔갖고 영양
번식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자 번식의 종류를 보시면은 자가수정과 타가수정 작물이 있는데요. 자가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암술과 수술로 꽃가루에 의해서 자기 내 꽃가루를 이용해서 수정되는 것, 이게 자가수정입니다. 타가수정은 다른 데서 날라온 꽃가루로 수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완전 자가수정은 교잡률이 4% 이하.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날라온 게 4% 이하로 수정되는 경우,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꽃가루로 수정하는 경우에, 여기에는 토마토, 상추, 완두, 강낭콩, 스위프티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부분 자가수정은 교잡률이 5%에서 79%까지. 여기는 가지, 고추, 부추, 오이, 호박, 수박이 있습니다. 타가수정은 교잡률이 80% 이상 작물. 이것도 한번 쭉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종자의 휴면과 휴면타파. 자, 종자가 휴면이란 거는 뭐냐면은 성숙한 종자가 발화의 환경 조건이 적당해도 일정 기간 발화하지 않는 현상을 자고 있다는 거죠. 휴면이라고 합니다. 이 휴면 기간은 종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휴면 기간이 짧은 종자는 저장이 어렵고 벼, 맹류 같은 건 수발화도 생깁니다. 수발화는 뭐냐면 종자 이삭이 바로 사기 나는 현상을 붙어 있는데 수발화라고 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휴면 기간이 긴 종자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 휴면을 깨뜨려 줘야 됩니다. 휴면 타파, 그리고 발화를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휴면에 대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휴면 타파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경실 종자인 경우, 경실 종자란 종자가 딱딱하게 되어 있는 종자를 경실 종자랍니다. 여기에 타파하는 방법은 종피파상법이라서 모래를 종자의 30% 내외에 해당되는 고온 모래를 혼합해서 2-30분간 찢어서 상체를 내는 방법입니다. 콩과식물 주로 상체를 내서 그 껍질을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종피파상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탕처리. 진탕처리는 뭐냐면 종자를 용기에 넣어 흔들어서 마찰에 의해서 종피가 연해지도록 하는 방법. 진탕이 말 그대로 진탕이죠, 그죠? 흔들리는 진탕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황산처리는 진한 황산에 넣어서 이 종피 일부를 침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질산처리는 황산 대신에 질산 용량에 침식시키는 거고, 변온 처리는 온도를 변화시켜서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 변온 처리를 해서 이 휴면 타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체크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법, 저온 처리가 있습니다. 저온 처리는 종자를 겨울철에 그 노천 매장 땅에다 그냥 낮은 온도로 파묻어서 보관해서 저온 처리해서 휴면 타파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목초의 경우에는 질산 염류 처리, 지베렐린 처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강의 시간은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하고, 그 식물 호르몬을 하면서 기출문제, 앞에 이 작물과 재배 그리고 종자에 대한 기출문제도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